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유세 기준일 경과로 절세용 급매물이 소화된 데다 개발 호재까지 맞물렸기 때문인데요. 실수요자들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전세 시장에 주목합니다. 네, 지금 서울 집값 상황이 어떤지 또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회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또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인만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네. 지난 주말 저도 좀 부동산 시장이 궁금해서 네네. 좀 몇 군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이게 흐름이 뭐 추세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변곡점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내려가다가 올라가거나 이런 어떤 변화의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한국감정원 통계 네. 자료를 보면 뭐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데 9주 연속 하락을 하다가 반등을 쳤고요. 현장 분위기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사실 현장에 가보면 매물이 별로 없고요.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현장에 가면 급매물이 몇 개씩 있었는데 지금 그게 거래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뭐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현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문의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오는 건 아닌데 이제 불안한 분들, 그동안 가지고 무주택으로 있다가 집이 필요한 분들, 또 갈아타기 필요한 분들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분위기가 좀 변화되는 감지가 되니까 문의가 되면서 지금 움직여야 되나 이런 문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김규정 위원님, 사실 최근에 추세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반짝 상승인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규제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던 고가 아파트 지역, 또 강남권의 하락세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권이 하향 조정을 받고 있을 때도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적고 가격대가 좀 저렴한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소폭 오름세가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하던 지역이 멈추고 뭐 산발적으로 저가 지역에서 좀 키 맞추기 상승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서울 지역의 오름세가 이후에 뭐 큰 폭으로 반등까지는 어려워도 소폭 이상의 오름세를 나타낼 가능성은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참여자들,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 좀 중단기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지표의 이런 불안감보다는 투자 심리가 좀 강하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영향일 것 같은데요. 그런 여파로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투자 심리가 살아있고 또 워낙 저금리의 자금이 풍부하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 대한 움직임이 이후에 3분기 이후에 뭐 추가적인 충격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속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이제 저금리에 많은 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경제 풀어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네네. 근데 몇 군데 지역을 보면 뭐 잠실이나 용산 이런 데 보면 이제 일부 개발 호재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인데요. 기준금리도 내렸잖아요. 사상 최저 0.5% 금리에다가 돈도 많이 풀려 있고 지금 또 더 풀고 있고 개발 호재까지 나왔는데요. 뭐 삼성동의 GBC 하면서 그게 그거 하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마이스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잠실까지 묶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개발하는 그림인데 그게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서 현실화됐다라고 해서 잠실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들썩이고 있는데 또 한 달 전에는 용산 정비창 개발한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개발 호재들 또 저금리 또 6월까지 한시적으로 그 양도세 중과 혜택도 있었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기준일도 6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일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투자 심리가 꺾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지라고 해서 주춤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이제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른다면 시장 전체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 거래량은 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현장의 거래량은 일단 물건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의 수요나 거래 수요 자체도 사실 뭐 이렇게
급증하는 상황까지는 아닌데요. 꾸준히 거래 문의와 뭐 기타 지역에서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해주는 조치가 있었고 또 종부세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좀 처분을 하려는 급매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4월보다는 5월의 고가 지역에서도 신고된 수치를 보면 거래가 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4월보다 5월이요? 네, 그래서 5월에 고가 지역에서도 거래가 실제로 조금은 늘었고 이제 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저가단도 상층부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보고 조금씩 다시 시장을 조금 살펴봐야 되나라는 심리적인 자극을 조금씩은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 강남 4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세가 좀 멈춘 정도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직은. 뭐 통계적으로도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예. 않고요. 거래량만 보더라도 서울이 5월 달에 3,430건이 거래가 됐는데 강남구는 183건, 서초구가 122건, 송파구가 179건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구 거래량이 여전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강남 상구가 무서운 게 거래량은 적어도 몇 개만 거래가 돼도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강남이 매도가 오른다라고 하면 그 효과가 또 서울 전 지역으로 퍼지면서 강남이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뭐 그렇게 미비하지만 파급 효과는 상당히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일 때 뭐 중개업소 분위기도 좀 뭐 달라졌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뭐 아무래도 호가를 문의도 좀 높인다는- 늘어나고 하니까 예. 좀 활발하긴 한데 사실 이게 100몇십 건 거래 가지고 이제 부동산들이 굉장히 바빠지지는 않는데 일단 문의 자체가 늘어나니까 움직임은 좀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 6월 1일이 보유세 이제 과세를 하는 기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실제로 이번 20대 국회에서 입법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통과를 했더라면 종부세율이 올해 현행법보다 조금 더 올라가게 됐었겠죠. 그래서 종부세가 더 늘어나고 거기다 양도세도 처분하면 줄일 수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처분하려는 물건이 5월에 좀 늘어났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기준이 지나가면서 또 종부세도 21대 국회 이후로 이제 다시 또 넘어가게 되면서 급매물이 일단은 좀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시 회수가 되거나 호가를 조금 상향하려는 집주인들의 시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6월, 7월 여름에는 거래가 다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급매물 왜요? 좀 회수해서 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시장 상황을 다시 보고 매도 가격을 결정하려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당장의 세금 문제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됐던 이슈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이런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다시 호가는 조정이 되면서 거래는 다시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고가 지역에서는 있습니다. 어차피 구입하실 분들이 10억 초과 부분 대출 규제 때문에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요 시장이 있는 상품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하실 분들, 파실 분들이 아무래도 시장 흐름에 맞춰서 다시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가격에 사고 팔기 위해서 가격 재조정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 집값 상승의 이유로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중저가 주택 가격 상승을 또 꼽기도 하던데요. 네, 실제로 고가 지역 강남권하고는 가격 격차가 워낙 많이 벌어진 네. 서울의 외곽 지역들이 많았죠. 그런데 해당 지역은 아무래도 고가 지역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 보니까 그래도 대출을 저금리에서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이점 때문에 좀 소액 투자를 하시려는 수요자분들이 꾸준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노원 같은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탄탄한 아파트 집중 지역이나 뭐 금천 구로처럼 주변에 기업 단지가 있거나 아니면 혹은 최근에 이제 전철 라인 같은 것들이 확장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투자가 좀 늘어나면서 고가 지역과의 가격을 이렇게 좁혀나가는 시장에서는 뭐 키 맞추기나 갭 메우기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강남이 하락세를 보일 때에도 산발적으로 그런 저가 지역에서 소폭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서울 지역이 급락세를 보이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흐름이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떨어지던 지역에서도 하락이 일단 멈췄다는 신호를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중저가 투자를 하던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투자 움직임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정부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어서 예. 좀 양쪽을 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뭐 9억 원이야 집이 뭐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많이 올라서 지금 고가 주택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싼 아파트를 찾아가서 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나 평균 가격 같은 것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거래되는 아파트들의 가격대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겠네요. 9억 이하의 중저가가 좀 그대로 있어줘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면 그러게요. 어떻게 집을 삽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가장 이게 안타까운 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인데 사실 9억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예. 6억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인데 정부에서 규제를 고가 아파트 9억으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이제 키 메우기 식으로 이제 다 올랐는데요.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상승 열차를 타지 못한 분들이 대한 이제 청약이거든요. 그래서 청약 시장이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청약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뭐 분양가가 있다면 10% 정도 계약금만 준비가 되면 일단 당첨만 되면 할 수 있고 프리미엄도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약 시장이 지금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는데 예. 정부에서도 이제 정책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서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전매 제한을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성장 관리권자까지 이제 확대 적용을 했는데 이게 바로 적용이 되면 괜찮은데 8월에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되기 전에 전매 제한이 묶이기 전에 하자는 수요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8월 전에. 서울뿐만 아니라 뭐 평택도 그렇고요. 오산시 이런 수도권 외곽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청약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상황입니다. 네. 자, 9억 이하의 김규정 의원님, 9억 이하의 값이 이렇게 조금 오르면 좀 거꾸로 얘기하면 강남의 비싼 집들이 상대적으로 덜 비싸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밑에 싼 집들이 계속 올라오면. 네, 물론 이제 하단부의 저가들이 네. 이제 가격을 맞춰서 올라오면 상대적으로 원래 상단부에 있던 네. 가격들도 다시 이렇게 밀어 올려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현재 대출 규제로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강남권의 주택을 구입하실 때도 대부분 대출 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하시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1주택 이상자 대출이 지금 고가 지역에서는 차단이 되어 있어서 대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적이라고 보면 해당 지역에서의 그런 가격 밀어 올리기나 추가적인 재반등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조금 부연 네. 설명을 네. 드리면 이제 강남은 규제가 많으니까 이게 뭐 서울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올라서 강남 집값을 밀어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요.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서울에 많이 오른 이유가 이게 수도권에 보면 용인이라든지 광교라든지 이런 집값들이 대부분 10억이 다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들이 10억 이상이 다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에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저렴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 경기도도 이 정도인데 서울은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승, 9억 이하의 집값이 지금 비교적 키 맞추기 형태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지금 지역은 주로 어느 지역들입니까?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구로구, 금천구, 금천. 뭐 은평구도 그렇고요, 노원구 등 상대적으로 그동안 마용성, 강남 이런 지역 외 지역들이 이런 현상들이 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 들어서 이 매매값은 좀 하락세를 보이다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금 47주 넘게 상승세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직전까지 매매 가격이 급등할 때 수도권 중심으로 보자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세 가격, 예. 실제로 전세 비중이 조금씩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세 가격이 높아진 집값에 맞춰서 일정 비율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 두 번째는 매매 자체가 지금 워낙 불확실성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다 또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잠시 좀 집 구매나 투자를 멈추고 전세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일시적으로 전세 시장에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새 아파트 청약 인기 때문에 뭐
일부러 전세 시장에 머무는 수요도 있는 것 같고요. 금리도 한 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싸지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이제 집주인들이 활용할 이런 수익적인 목적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긴 하지만 전세를 다시 월세로 전환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려는 집주인들의 시도도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뭉치면서 또 특히 수급이 조금 불안정한 신규 아파트가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전세 가격 상승이 또 집값을 받쳐주거나 혹은 밀어 올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소유주들이 장기 보유에 따른 이제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세를 덜 내놓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좀 적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상황 그렇습니까? 네. 뭐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물량의 공급이 되려면 새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되고요. 또 기존 주택들이 이제 거래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새 아파트 공급은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체감하기 힘들 정도고요. 기존 아파트들도 통계는 조금씩 이게 회복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거래량이 많아져서 이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내 집을 산다든지 이런 수요보다는 전세 일단 살고 청약을 기다려보자 뭐 이런 수요들이 많고요. 또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약간 느슨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끼고 하나 사두고 나는 전세 산다 이런 수요들도 있어서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 끼고 자기는 따로 전세를 살고. 그렇죠. 또 대출이 나오니까. 네.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면 결국은 김기정 의원님 말씀대로 집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이 될 텐데 정부가 이거 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전세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무슨 방법 같은 게 지금 국회에서는 임대차 보호법을 좀 개정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미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전세 계약 보증금 이런 내용들을 모두 이제 신고하는 의무 절차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그동안 수차례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전세 시장을 보호하는 여러 조치들의 입법을 준비하는 이제 밑작업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위 임대차 보호 3법이라고 불리는 제도들이 이제 좀 더 빠르게 논의에 들어가서 입법화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도 논의된 기간이 상당 기간 축적이 되고 있고 또 전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이러한 제도들의 시장의 필요성, 당위성 같은 것들이 높아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제도화들이 전에보다는 좀 구체화될 가능성, 입법화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근본적으로는 또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임차료 가격이나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과거에 이런 보호 장치들을 썼을 때 일시적으로 이런 임대차 주택 물량의 수급 변동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런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뭐 직전에 가격을 더 끌어올린다던가 이런 부작용들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안정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일 큰 과제이자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직전에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시행 직전에 이제 주인이 가격을 더 훨씬 더 올릴 올리려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말고 정부가 또 이런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집값을 원상 회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이렇게 오르면 이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도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게 현실적으로 원상 회복이라는 게 이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인데요. 네. 뭐 한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원상 회복이라는 의미가 이제 큰 의미에서 더 이상 상승을 막겠다. 집값을 이제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서민 주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를 직접 손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신고제는 뭐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전세가 안 올랐다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질 수는 있는데 지금처럼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의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뭐 임대료 보조라든지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가장 문제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9억 이하는 괜찮은데 9억 넘는 전세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더 고삐를 잴 것 같습니다. 김규정 위원님, 얼마 전에 이제 내년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 가격이 사실 평균적으로 다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신규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먼저 오르고 다른 것들이 이제 따라 오르는 구조인데 새 아파트 입주량이 18년을 정점으로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는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는 시점까지는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뭐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국 입주량이나 수도권 물량이 한 21년, 22년 신도시 공급 전까지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선을 보이고 있어서 네. 그 시점에 새 아파트 전세 수요 또 수급 상황이 좀 불균질하다면 전세 가격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것과는 달리 조금 불안정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매매 시장에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투자 움직임은 새 아파트 중심으로 계속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또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인 청약 열기 이런 것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 말씀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열어놓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규정 의원님이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는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 늘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몇 차례 토론이 있었는데 실제 입주 물량은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줄 것이다 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정부와 민간 조사 기관의 갭이 굉장히 큰데요. 정부 자료를 보면 뭐 2022년까지 매년 한 5만 호 정도 꾸준히 공급이 될 것이다. 서울 기준에서. 근데 민간 기준에서 보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봐도 5만 호까지 나오기는 지금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5만 호까지 평균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좀 줄어들 것이다. 서울 같은 경우는 왜 더 문제가 되냐면 그 신규 택지에 공급이 되는 신도시가 아니고요. 이게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존 주택이 철거가 되고 새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멸실되는 주택 수까지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새 아파트 수가 훨씬 더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당분간 계속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릴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 근데 분양도 시작이 안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량이 나오려면 뭐 빨라야 2025년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전세가 계속 좀 불안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을 해서 실제로 입주하려면 4, 5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물량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내년에 물량이 나오려면 2, 3년 전에 이제 공급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규제를 계속 강화했고요. 뭐 재건축 규제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초과 이용 환수도 나오고 해서 지금 나오는 물량들은 3, 4년 전에 이미 추진했던 물량들이고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나오면서 굉장히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내년과 후내년 서울의 입주 물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과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달에 이제 용산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또 잠실, 뭐 삼성동 일대 같은 경우는 실거래 기획 조사에 착수를 했죠. 네, 불법 거래하거나 뭐 명의를 타인 것을 빌린다던가 뭐 이면 계약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다 이제 조사를 통해서 잡아내서 이제 보완을 한다라는 건데 물론 이런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투기적인 수요가 집중되는 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미가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좀 미리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조치들이 다 좀 후속적인 조치일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들을 좀 회피할 수 있는 초소형 지분이라던가 규제로 묶여있는 지역의 바로 주변에 붙어있는 다른 중저가 상품이라던가 뭐 아파트 지분 같은 것들이 계속 따라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용산도 그렇고 잠실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아무래도 개발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적인 집가 상승 또 주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더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워낙 자금이 많이 풀려 있어서 대부분의 자산가들이나 유동성을 가진 개인들이 사실 좀 더 투자를 할 기회를 찾고 있는 상황들로 판단이 돼서 부동산 쪽에도 자금이 좀 더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풀린 돈이 주식 시장으로도 많이 가서 주가도 지금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예, 좀
생각보다도 너무 빨리 회복을 해서 다들 네. 네. 좀 걱정 반, 기대 반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시장도 생각보다 조금 빨리,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 회복을 해버렸고, 부동산 쪽 역시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뭐 좀 떨어질 것 같다고 한다더니 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흐름들이 좀 심리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실물 경기나 경제 지표들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온도차를 보이면서 열기를 띠게 되면 예.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나가는 것이 지금 최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소장님께서는 지금 뭐 시중의 유동성,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시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풀린 돈이 1,100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을 은행에 넣지 않으니까 사실 뭐 저금리에 사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아니면 주식인데 저는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주식이 활성화 안 되면 그 돈이 부동산으로 더 이게 몰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른데요. 저희 예상보다 더 빠른데 좀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네.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럽, 중국이 여전히 그 안개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응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물론 이게 좀 회복을 하고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너무 반응 속도가 빨라서 자칫 과열로 이어지게 되면 또 나중에 불확실성이 있고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도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시점에서 정부가 또다시 지금 부동산 대책이 뭐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뭐 상당히 시장도 내성이 좀 강해진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또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될 건지 좀 말씀. 일단 단편적으로는 정부가 지난 연말 12월 대책으로 내놨다가 입법하지 못한 것들은 후속 작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종부세율 인상에 관련된 세율 개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임대차 보호법을 통한 우회적인 다주택 임차 업체들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 실행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 규제 같은 것들도 지역이나 금액대에 따라서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긴 한데 또 일면 보면 사실 이런 규제들이 대출 의존도가 높거나 중저가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수요자들에게는 또 여러 가지 구매 이런 지원 정책에서 좀 차단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이런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균형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 가격이나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뭐 급격하게 재반등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지지만 일단 예상됐던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지 않고 지금 멈춤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나 자금 여력이 있어서 뭔가 투자를 고민하시던 분들은 조금 시장 상황을 조금은 서둘러서 좀 진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일단은 아까도 잠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네. 제일 도전해볼 만한 방법은 청약이 될 수밖에 청약, 없을 것 청약.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 상품 자체가 상품성이 좋고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이 된다면 저렴하게 공급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고 그 외에 이제 기존 매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서울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다 오르고 있어서 외곽 지역에서 새로운 광역교통망 연장 사업이 되고 있는 곳들 중심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직주근접을 넘어서 아주 직주일치라는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재택이나 집을 통한 비즈니스, 뭐 해서 점점 더 이런 직주일치. 교통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좀 한정해서 내 집 마련 투자를 고려하시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적인 부분은 어떻게 재원 마련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또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